요즘 들어 문득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왜 그렇게 하루가 길었을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숨쉴 틈도 없이 바쁘게 살던 그 시절엔 하루가 참 길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게 하루가 너무 짧습니다. 해가 뜨면 밥 짓고 남편 약 챙기고 간단히 청소하다 보면 어느새 어둑해집니다. 남편은 요즘 거의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예전엔 바깥일이면 누구보다 부지런했어요. 이른 새벽에도 밭에 나가 흙을 만지며 흙 냄새가 좋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이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어합니다. 당신 물 좀 줄까? 제가 물컵을 들고 다가가면 남편은 힘겹게 미소를 짓습니다. 됐어. 괜히 당신 허리나 더 아프지? 그렇게 말은 하지만 결국 물 한 모금 삼키는 것도 제 손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거실 벽시계 초침이 딸깍딸깍 돌아가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 오늘도 이렇게 또 하루가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의 병이 시작된 건 1년 전쯤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며칠만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그 며칠이 몇 달이 되고 결국은 일어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의사는 심장 기능이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무리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고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창백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이제 정말 나이 들었나 봐.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얼마나 아프게 꽂히던지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 부부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점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밥을 떠먹여주면 겨우 몇 숟가락 삼키고는 고개를 젓습니다. 입맛이 없어. 그냥 조금만 먹을게. 그렇게 하루 세 끼를 겨우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힘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자.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사람 몸이란 게 솔직하지요. 하루 종일 남편 옆을 지키다 보면 허리가 쑤시고 밤엔 다리가 저려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침이면 다시 일어나 물수건을 데워 남편의 얼굴을 닦아줍니다. 그 손길에 남편은 늘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내가 당신 고생만 시키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나 젊을 때 얼마나 고생시켰어요. 이제야 내가 보답하는 거죠. 그렇게 농담처럼 웃어보지만 웃음 뒤엔 늘 묵직한 한숨이 따라붙었습니다. 남편의 기침이 밤마다 심해졌습니다. 숨이 막히듯 헐떡이다 겨우 가라앉는 걸 볼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이 사람 고통 좀 덜어주세요. 하지만 제 기도와 상관없이 남편의 기운은 점점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도 예전의 온기가 서서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저를 보며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나 없으면 당신은 혼자 괜찮겠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요. 난 당신보다 오래 살고 싶지도 않아.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내가 쓰러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지? 그런 걱정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결국 간병인을 부르게 됐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불편했어요. 남편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긴다는 게 괜히 미안하고 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간병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처음 만난 날 그녀는 제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성껏 모실게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남편 옆을 지켰습니다. 식사 시간엔 죽을 데워서 떠먹이고 손톱도 잘 다듬어주고 밤이면 환자복 주름까지 꼼꼼히 펴놓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 상태도 조금씩 안정돼 가는 듯 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 간병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이번 달까지만 일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환자 보호자분이 급하게 요청하셔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시 또 새 사람을 구해야 하나? 내가 또 그 과정을 버틸 수 있을까? 그날 밤 남편은 잠이 든 뒤에도 저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아들들에게 말을 해야 하나? 간병인이 떠나고 나니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늘 거실 한쪽에서 들리던 조용한 발소리, 물 끓는 소리, 약을 챙기던 그 부드러운 손길이 사라지고 나니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는 방 안엔 여전히 그 사람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약간의 소독약 향이 섞인 냄새. 이른 새벽 저는 눈을 떴습니다. 남편의 이불이 비스듬히 젖어 있었습니다. 밤새 땀을 많이 흘렸던 모양입니다. 손수건을 데워 닦아주고 베개를 바꿔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 가능할까? 손끝이 떨렸습니다. 물수건 하나 짜는 일조차 예전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간병인을 구하기 위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요즘은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 병원이나 시설로 가버리죠. 그 한마디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다음엔 근처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간 간병인을 소개해준다는 곳에도 연락해봤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인원이 다 찼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안 된다고 하네요. 밤샘 간병은 요즘 잘 안 맡아요. 전화를 끊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나날이 나빠지는데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집 근처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비에 젖은 우산을 접으며 조심스레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에는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고 그 앞에선 몇몇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만에 제 차례가 되자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아프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직원은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병원 상주 간병으로 나가서 가정 방문은 인력이 부족해요. 그 말이 칼날처럼 마음에 닿았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집에서도 병을 못 돌보는 세상이 되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방울이 코끝에 떨어졌습니다. 우산을 썼는데도 비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빛은 오래된 그림자처럼 흐릿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숨이 가쁘게 차올랐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새벽이라 망설여졌습니다. 그저 남편의 손을 잡고 입술로 기도를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그 말이 제 자신에게 하는 위로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동네에서 함께 봉사활동하던 이웃, 교회 권사님, 옛 친구에게도 부탁했습니다. 혹시 간병 도와줄 사람 아는 분 있나요? 모두 안타깝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 하려는 사람 찾기 어렵대요. 젊은 사람들은 다른 일 하느라 바쁘잖아요.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한숨이 길게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의 방으로 들어가니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빛바랜 커튼 사이로 오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남편의 창백한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혼자서라도 해야지. 그렇게 다짐했지만 몸이 쉽게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점점 더 시큰거렸고 손목도 욱신거렸습니다. 남편을 부축하다가 잠시 주저앉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며칠 후 구청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번 주 중에 한 분이 새로 등록했어요. 연락해 보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통화한 지 5분 만에 희망은 다시 꺼졌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요. 왕복 시간이 안 맞을 것 같네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허무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뭘 그리 바랐다고.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남편의 기침은 점점 깊어지고 방 안 공기는 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 냄새에 익숙해지면서도 문득문득 코끝이 메웠습니다. 밤이면 저는 남편 옆에서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가끔 남편이 깨어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이 많지. 그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 대신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간병인을 구한다는 전화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요즘은 그 연세분을 맡을 사람이 없어요. 집 간병은 힘들다고 다들 꺼려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손목에 파스 자국이 늘어갔습니다. 밤마다 진통제를 삼키며 버텼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선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명쯤은 있겠지.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사람. 그러나 그 누군가를 찾는 일은 점점 더 희미한 희망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직접 말을 해야겠다고. 그동안 참고 미뤘던 이야기를 더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저는 결국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손끝이 식탁 위에서 떨렸습니다. 이젠 정말 말을 해야겠지. 그래도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해야지. 남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불 끝자락이 그의 숨결에 따라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자 금세 연결음이 이어졌습니다. 벨소리가 2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마음 한켠이 놓이는 듯 했지만 이내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이번 주에 잠깐 얼굴 좀 보자. 얘기할 게 있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서류 넘기는 소리, 컴퓨터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회사 프로젝트 마감이라 야근이 많아요. 다음 주쯤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래, 그럼 다음 주로 하자 하고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은 후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둘째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아버지 상태가 요즘 많이 안 좋아. 잠깐만이라도 들를 수 있겠니? 둘째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출장이 잡혀 있어서요. 이번 주는 어렵고 다음 주말쯤은 될까요? 다음 주말.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날마다 변하는데 다음 주말이라니. 전화를 끊고 나서 거실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이웃집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마당 쪽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소음조차 한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에 달력을 펼쳐놓고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어보았습니다. 첫째는 다음 주 평일 중에나, 둘째는 주말쯤. 남편에게 이야기를 전해야 할 때가 다가오는데
정작 아이들은 모두 바빴습니다. 그들의 삶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일하랴, 자식 키우랴, 맞벌이에 시부모까지 신경 쓰는 게 얼마나 벅찬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서운함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자식 손 한번 잡는 것도 이렇게 어렵구나. 다음 날 아침 다시 첫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요즘 많이 약해지셨어. 그래서 아들 좀 보고 얘기 좀 하려 했는데 아, 그러시구나. 요즘 남편이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대신 제가 이번 주말에 잠깐 들를게요. 그녀의 말이 예의는 있었지만 어딘가 마음이 닫혀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도 나름대로 힘들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둘째 며느리에게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얘야, 이번 주 중에 잠깐 시간 낼 수 있니? 아버지가 많이 약해지셔서 말이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주는 애들 학교 행사도 있고 남편도 출근이 계속 늦어서요. 다음 주쯤엔 제가 한번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거실의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다음 주 모두 다음 주라니.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며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아닐까? 오늘쯤은 연락이 오겠지. 하지만 전화기는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기침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약을 먹여도 나아지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려왔고 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애들은 언제 온대?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곧 온대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렇게라도 말해야 남편의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늦가을 햇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 빛이 서서히 방 안을 물들이며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긴 그림자 속에서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쁘면 우리가 기다려야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기다림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첫째 며느리가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다음 주 초에 꼭 찾아뵐게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죄송해요라는 말이 눈에 오래 남았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형식적인 인사일까? 그걸 구분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집안은 다시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방에서는 약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 옆에서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듯한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래, 다들 바쁜 거지. 그렇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바람이 어쩐지 사람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처럼, 오래된 기억처럼 천천히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침부터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았고 햇살도 흐렸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저는 그날 하루만큼은 몸을 추스르려 애썼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온다. 그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며 천천히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식탁보를 갈고 국 냄비를 올리고 묵은 반찬 대신 새로 장을 본 재료로 나물을 무쳤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오늘 온대. 응, 오늘 온대요. 다 같이 밥 먹자고 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오후 4시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낯익은 발소리가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첫째 아들 부부, 그리고 잠시 뒤
둘째 아들 부부가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들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어서 와. 짧은 인사만 오갔습니다. 거실에 앉은 네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습니다. 두 아들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남편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만 떨렸습니다. 그의 손등이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것은 그로부터 잠시 후였습니다. 저는 상 위에 국, 반찬, 고기 한 접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냄새가 퍼졌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딸깍 딸깍. 그 단조로운 소리가 유일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물컵을 들었습니다. 유리컵이 살짝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조용히 국을 떴습니다. 그러나 입에 넣지도 않고 그대로 그릇 위에 두었습니다. 누군가가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소리조차 흐릿하게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불편하다는 것을,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식탁 위에는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이 천장을 향해 일렁이며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다 같이 앉으니 좋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단 죄책감에 가까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들은 서로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숟가락을 손에 쥔 채 시선을 피했고 둘째는 가만히 젓가락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피로와 조심스러움이 엉켜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국을 한 번 더 떠서 남편 그릇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엔 따뜻한 음식이 식어가고 공기엔 어색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밖에서는 멀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조차 문틈에서 사라졌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첫째 아들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때문에 다 같이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이 공기 중에 울렸습니다. 짧고 단단하게. 그 순간 남편이 손을 들었습니다.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젓가락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식탁 한가운데 놓인 반찬 접시들이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된장국의 김도 더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손끝으로 식탁볼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줄이야. 오랜만에 모두 모였지만 마음은 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따로 흩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는 말로 채울 수 없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틈을 메우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이내 닫았습니다. 그저 숟가락을 들어 국 한 술을 떴을 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달그락거리는 소리 하나, 그리고 숨소리 하나. 그것이 그날 저녁의 전부였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국물 떠먹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숨을 고르는 소리마저 어색하게 들릴 만큼 모든 게 정지된 듯 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그 손을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 간병 문제로 얘기 좀 해야겠다.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입안이 마르고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말을 끝내자마자 식탁 위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첫째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둘째는 시선을 접시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며느리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흘깃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혼자서 아버지를 돌보기가 쉽지 않다. 간병인도 몇 번 구해봤는데 잘 안 됐어. 그 말이 끝나자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숨을 고르며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 한 집이라도 조금만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 생각을 했어.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더 급해졌습니다. 잠깐이라도 괜찮아. 일주일에 하루라도. 내가 그동안 버틸 만큼은 버텼어. 이제는 힘이 좀 붙여. 하지만 대답은 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국그릇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둘째 며느리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비쳤습니다. 짧은 침묵이 지나가고 둘째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마음은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의 옆에서 둘째 며느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아들도 말을 보탰습니다. 저희도 지금 맞벌이를 해야 해서요. 며칠씩 집을 비우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마치 무겁게 떨어진 돌처럼 아무 울림도 남기지 않은 채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처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짐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식탁 위에서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창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따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국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반찬들의 색도 바래지고 그 위에 조용히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아들들은 국을 뜨지 않았고 며느리들은 수저를 내려놓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이 너무 길어 저는 손끝으로 식탁볼을 쥐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다들 사정이 있겠지.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지만 제 귀에는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를 맡길 데가 없구나. 남편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떨리더니 이내 무릎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눈을 마주치자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냉랭했습니다. 식탁 위엔 따뜻한 음식이 있었지만 마음속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식탁을 떠올릴 때마다 그 냄새가 아직도 떠오릅니다. 식은 된장국 냄새, 남편의 얇아진 숨소리, 그리고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섞인 공기. 그날 밤 식사가 끝나고도 아무도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휴대폰을 내려놓은 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접시를 모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괜찮다. 다 이해한다. 그냥 이렇게라도 얼굴 봤으니 됐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목이 막혔습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포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짧고 무거웠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소리 뒤로 모든 말이 멈췄습니다. 그날의 식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고 누구도 눈을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 둘뿐이구나. 며칠이 지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식탁 위에 식어있던 그날의 냄새가 아직도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 부부들은 연락이 뜸했습니다.
첫째는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다며 간단한 문자만 보냈고, 둘째는 출장 중이라며 며칠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하루하루가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오래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받아보니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형수한테 연락 오셨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되물었지만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을 피했습니다. 별건 아닌데요. 그냥 혹시 말씀 나누셨나 해서요.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이웃인 윤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자주 들르던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말이 많았습니다. 아이고, 형님, 며느리들 사이가 요즘 좀 안 좋다면서요? 그 말이 떨어지자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안 좋다니 무슨 말이에요? 윤 여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며칠 전에 시장에서 봤는데 둘째 며느리가 누군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택한병 일 때문에 형님네 큰 며느리랑 말이 좀 오갔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윤 여사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건 무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가 그럼 우리라 해야 하냐고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말이 이어질수록 머릿속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날 식탁에서 느꼈던 싸늘한 공기, 눈을 피하던 시선들, 그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윤 여사는 잠시 숨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아무리 가족이라도 어려운가 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찻잔 속에서 식어가는 물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물 위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윤 여사가 돌아가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고 남편은 여전히 방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방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고른 숨소리 사이로 내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구나. 자식들이 다투게 될까봐 조심스러워했던 그 일이 결국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부모를 두고 다투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남의 입을 통해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첫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둘째 쪽에서 괜히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절대 책임을 피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현실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녀는 서두르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둘째는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기보다 이미 서로가 상처를 입은 듯 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괜찮다.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워있는 남편 옆에서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고 벽시계 초침 소리가 귓가에 또박또박 박혔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둘째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억눌린 듯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형님 쪽에서 먼저 그렇게 말하길래 답한 것뿐이에요. 그녀는 억울하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걱정돼서 이런 말 드리는 거예요. 괜히 오해가 생긴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서로의 말을 들을수록 진실은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각자의 말엔 모두 이유가 있었고 모두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 속에서 공통된 건 하나였습니다. 그 누구도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돌볼게요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면 마음이 더 상할 것 같았습니다. 그저 방 앞문을 닫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지만 그 따뜻함조차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날 아침 차려둔 밥상이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 밥상이 비어 있는 것처럼 제 마음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잠든 사이에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날 그냥 말을 꺼내지 말 걸 그랬어. 그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고 오직 시계 초침만이 계속해서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한결 거칠었습니다. 낙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집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누워 있었고 침대 옆 조그만 탁자 위에는 약병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약병이 희미한 불빛 아래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졌지만 그 소리 사이사이로 제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말을 꺼내야 할지 숨겨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묵직하게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얘기 좀 해야겠어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지만 제 표정을 읽으려는 듯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에 윤 여사한테 들었어요. 며느리들 사이가 좀 안 좋대요. 우리가 그날 간병 이야기 꺼낸 이후로 서로 책임을 미루며 다퉜대요. 그 말을 끝내자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졌고 손가락 끝이 천천히 움찔거렸습니다. 그의 목이 천천히 움직이며 낮고 쉰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믿기 어려운 마음이 한꺼번에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사실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빠진 듯 다시 베개에 기대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서로 싸웠단 말이야? 부모 돌보기 싫다고? 그의 얼굴에 서서히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안의 울림은 무거웠습니다. 내가 그 애들 키우느라 어떤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의 말이 끝날 때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굵게 솟았고 얼굴빛이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급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너무 화내지 마요. 하지만 그는 제 손을 잡은 채 힘없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화가 안 날 수가 없어. 그의 눈가가 붉게 젖었습니다. 내가 평생 성실하게 살면 자식들이 배워서 효도할 줄 알았어. 그런데 결국 이게 우리 대가야? 그 말이 방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 얼굴엔 분노보다 더 깊은 실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평생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지켜온 자존심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이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정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한 줄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나무가 금 가득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릴 땐 다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며 따르더니 이제는 서로 미루고 다투는구나. 그의 말이 끝날 때마다 방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유리창을 스쳤고 그 소리가 마치 무거운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들썩였습니다. 그 모습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이제 그런 생각 말아요. 그래도 아직 우리 곁에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남편의 시선은 먼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피로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미련이 없어. 자식들한테 바랄 게 뭐가 있겠어.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이제는 크냐. 우리 둘이 남은 대로 살자. 그 말이 그렇게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결심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그 자세로 앉아 있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은 이상하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를 느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꺼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 그리고 제 안의 묵직한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큰 위기는 한 차례 넘긴 듯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챙기고 죽을 쑤어드리고 이불을 햇살 아래 널며 조용히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 한켠의 분노도 조금은 가라앉은 듯 했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골목길 담장 위로 새순이 돋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뜻밖의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어딘가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형네랑 일이 좀 커졌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라고 묻기도 전에 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형수랑 우리 집사람이 서로 고소를 했어요. 시부모님 봉양 문제 때문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식들이, 그것도 형제의 아내들끼리 부모를 모시느냐 마느냐를 두고 법정 싸움을 벌이다니, 그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서로 자기 잘못 아니라고 법적으로 따져보자고 해서 변호사까지 선임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저렸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뒤 거실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따스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그 애들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머릿속이 뒤섞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이 먹다 남긴 약봉지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차가운 물컵이 덜컥거렸습니다. 잠시 후 남편의 방에서 미세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정신이 들었지만 몸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침 소리가 점점 커지자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남편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무 일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밤이 되자 뉴스처럼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친정 쪽 사람을 통해 법적 책임은 동등해야 한다며 서류를 냈다는 이야기. 첫째 며느리가
경제적 여건상 봉양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맞고소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모든 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귀를 때렸습니다. 법정 공방.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부모를 돌보는 일이 이제는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이 되어버린 현실. 그 현실이 너무 낯설고 잔인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앉아 있자니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방바닥 위에 흩어졌습니다. 그 빛이 한때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식탁 자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웃음 대신 냉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는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차마 이 일을 전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새벽을 넘어가고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처럼 귓가에 남았습니다. 법정까지 간다니. 그 말이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머릿속에 같은 말이 되풀이됐습니다. 이게 정말 내 자식들이 맞을까? 한때 한밥상에 둘러앉아 웃던 아이들이 이제 서로를 향해 고소장을 내밀고 있다니 그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아직 그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알게 되면 더 이상 마음을 붙잡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싸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로의 변호사를 통해 서류가 오가고 주변 사람들 입에도 그 이야기가 오르내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걸. 그날 아침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둘째에게도 바로 이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 다 집으로 와라.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안쪽에서는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 앞에 차 한 대가 서고 잠시 후 또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고 표정엔 어딘가 낯선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네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은 채 작은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몇 번이고 끊겼습니다. 아들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손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를 두고 싸운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이미 모두 틀렸어. 그 말이 공기 중에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방 안은 숨조차 고르기 힘들 만큼 조용했습니다. 법정이 뭐길래 형제끼리 그렇게 마음을 찢어놓니? 제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내가 원한 건 그런 게 아니야. 그저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함께 지켜줬으면 했을 뿐이야. 남편은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잠시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만해라. 그 한마디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두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너희가 서로 법으로 따지는 걸 봐야 하다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의 울림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끝까지 작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손을 맞잡은 채 아이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 부모가 바라는 게 뭐겠니? 돈도 재산도 아니야. 그저 서로 미워하지 말고 얼굴 붉히지 않고 살아줬으면 하는 거야. 그 말을 하자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산이고 뭐고 이제 다 필요 없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서로를 그렇게 원망할 거라면 우리 가진 건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 그 말이 끝나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아들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차가 식지 않은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밥상 위에서 너희가 웃던 때가 그립다. 그 말이 흘러나오자 남편이 고개를 천천히 떨궜습니다. 이제는 정말 부탁이야. 제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부모 때문에 형제가 서로 미워하는 일은 이쯤에서 끝내자. 우리가 더 바라지 않을 테니 제발 그만해.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적만이 방안을 메웠습니다. 그러다 둘째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 한마디가 너무도 조용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첫째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만할게요. 짧은 말들이 공기 중을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아들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며느리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말이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각자 살아라. 우리에게 기대하지 마. 우린 남은 세월 오직 둘이서 살겠다. 그는 손에 쥔 지팡이를 천천히 짚으며 거실 한가운데서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작게 흔들렸지만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공기 속에 남아 오랫동안 울렸습니다. 단 1원도 없다. 그 말이 집 암벽에, 식탁 위에,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듯 했습니다. 아들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놀람보다 죄책감이 짙게 비쳤습니다. 며느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손끝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하나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들이 떠나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현관 앞에 남겨진 발소리의 여운이 길게 이어지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거실엔 여전히 식지 않은 찻잔 2개가 놓여 있었고 공기 속엔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축 처져 있었고 어깨는 오랜 세월의 무게를 버티다 못해 조금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어둠이 밀려들어와 방안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등 위에는 핏줄이 뚜렷이 드러나 있었고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그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버텨온 손, 이제는 세월의 굳은 살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후회, 분노, 허탈함,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을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대화보다 깊게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창가를 바라봤습니다. 커튼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그의 얼굴 위에 비쳤습니다. 그 빛이 흰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남은 건 당신뿐이네. 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도 그래요. 이제는 우리 둘뿐이죠.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로의 눈빛에는 긴 세월이 그리고 말하지 못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욕심 내려놓자. 자식들 일도 돈도 다 의미 없는 일이야. 그 말이 조용히 방안을 감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그럴 때가 됐죠. 우리 힘 닿는 데까지만 서로 돌보며 살아요. 남편의 눈가에 미소가 살짝 번졌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에 마음이 울렸습니다. 그토록 세상이 멀게 느껴졌던 날들 속에서도 이 사람만은 곁에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며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꽁꽁 얼어있던 마음 한쪽이 서서히 녹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이불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만큼만 편하게 살자.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우리 둘이서.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 앉아 조용히 이불자락을 펴주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잔잔하게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안정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버텨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웃던 날도 울던 날도 다 이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채로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고 달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서로의 손이 조용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으니 그걸로 됐어요. 그 말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손끝에 힘이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세상의 모든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가 스며들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싸움과 선언, 그리고 긴 침묵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삶은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고 저는 그 곁을 지켰습니다. 하루하루가 길고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건소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흔들었습니다. 간병인 지원센터에서 새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있다며 혹시 함께 이야기해 보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이 오가며 오래 버티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 간병인이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중년의 여성으로 얼굴에는 오래된 성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고 처음 들어올 때부터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서로 어색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약 시간과 식사 시간을 기록했고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경계하듯 눈길을 피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새 간병인은 다정했습니다. 말을 아껴도 행동에는 정성이 담겨 있었고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이불을 털 때도 식사를 도울 때도 마치 가족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간만에 햇살 아래 마당으로 나갈 여유를 얻었습니다. 오랜만에 마른 빨래를 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숨죽여 살았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그 바람 속에서 묘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 남편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비쳤습니다. 간병인이 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식탁으로 걸음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새벽녘 빗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방 안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함께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토록 큰 안도감이 될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간병인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조금씩 나아지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이 참 오래된 위로처럼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 편해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과 함께 눈가가 젖었습니다. 눈물인지 안도의 숨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 한가운데서 오랫동안 눌려있던 돌덩이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새 간병인이 들어온 뒤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긴장 대신 안정이, 절망 대신 고요한 희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도 제 목소리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 창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저 멀리서 저녁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우리의 시간은 이제 조금 느리게 그리고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완전히 자리 잡은 어느 오후였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한때 무겁고 차갑던 이 집안에도 이제는 따스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의 세심한 손길과 규칙적인 돌봄 덕분에 그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거실 창가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고 가끔은 바깥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고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의 무게는 확실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감사가 더 컸습니다. 서랍 속에는 미처 전하지 못한 편지들이 몇 장 남아 있었고 그 중 한 장을 꺼내 남편의 침대 머리맡에 올려두었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짧은 문장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 한 줄에 제 모든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병인은 어느새 가족처럼 집안의 일상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조용히 차를 끓였고 식탁 위에는 늘 따뜻한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들이 하루하루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온 뒤로 남편이 웃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 웃음이 집안을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그 말에 눈물이 났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 다 참 잘 버텼어요. 그 말 한마디에 오랜 세월의 고단함이 스르르 녹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오가던 식탁은 이제 한결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에 실린 꽃향기가 살짝 들어왔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남편은 미소를 지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아이들은 각자의 길에서 살아가고 있겠지만 우리의 시간은 이제 느리게 천천히 흘렀습니다. 더 이상 원망도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은 날들을 함께 맞이하며 서로를 바라보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간병인이 창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이 참 좋네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오늘 같은 날이 참 오랜만이에요. 햇살이 방 안으로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남편의 얼굴 위에 그리고 제 손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지 말자. 서로를 탓하지 말고 주어진 오늘을 감사히 받아들이자. 이제야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있을 때의 크고 작은 행복이 아니라 끝까지 곁에 남아주는 그 한 사람의 온기라는 걸. 남편이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참 많이 견뎠어. 저는 그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는 편하게 살아요. 걱정 없이.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햇살이 바닥에 고요히 퍼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우리의 남은 세월이 잔잔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만 그렇게 조용히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살아가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